A strong steel and aluminum industry are vital to our national security. Absolutely vital. Steel is steel. You don't have steel, you don't have a country.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업체 노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장면입니다. 이대로라면 열흘 뒤부터 한국산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의 관세가 매겨집니다. 미국 정부와 업계가 말하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한국산이 미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안보에 위협을 준다라는 겁니다. 오대영 기자, 먼저 네. 한국 철강이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입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량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4년 497만 톤이었고 지난해 340만 톤이었습니다. 3년 사이에 수출량이 31.5% 줄었습니다. 네, 31%라면은 정말 큰 폭의 하락인데 점유율은 그럼 어떻습니까? 점유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2014년에 미국 시장의 점유율 4.6%였습니다. 지난해에는 3.5%였습니다. 3년 사이에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늘고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줄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사실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부활시켜서 안보 위협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자국산 철강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70%가 훌쩍 넘습니다. 특히 미국산 철강 중에서 국방에 쓰이는 철강 비중은 전체의 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미국 국제철강연구소도 반박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팩트의 문제를 떠나서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손쓸 방법이 없다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WTO 제소 문제 또 얘기가 되고 있을 텐데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한국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11건이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승소한 건 8건이었습니다. 승소할 경우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합법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겼다면 이번에도 그러면 WTO 제소가 해법이 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런데 시간이 문제인 게요. 2016년 최종 승소한 세탁기 사례는 총 3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 사이에 한국 가전업체들은 막대한 관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수출 기지를 다른 나라로 옮겼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달리 WTO 자체를 무시해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WTO의 결정이 권고사항이어서 판정 결과를 무시해버리면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철강업체들이 개별적으로 미국 정부에 대해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하는 대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범정부 자원에 접근하면서도 국내 사법적인 소송을 해서 지나치게 범국지로 가는 거는 근원적인 판정을 좀 받아내려고 하는 그 투트랙이 정답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미 합리적인 설득은 좀 어렵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보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겠죠. 오늘 마치기 전에 지난 1일이었죠. 그 보도에 대해서 좀 고칠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3월 1일자 보도였습니다. 한국의 강간죄 기준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라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독일 사례를 들면서 폭행 또는 협박이 법적인 요건이지만 동의 여부를 함께 판단하고 있다는 판례가 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 폭행 또는 협박이 요건입니다. 그 정도는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주마다 차이는 있는데 미국 법무부와 FBI는 2012년부터 피해자 동의가 없는 경우에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으로 봅니다. 각 주의 형법에 영향을 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독일은 2016년에 형법이 바뀌었습니다. 타인의 의지에 반하는 성행위를 강간죄의 제1 요건으로 정했습니다. 즉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를 넘어서 동의 여부가 법적 기준으로 명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자, 팩트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해외 직접 구매, 그러니까 이른바 직구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생필품은 물론이고 전자제품을 넘어서 이제는 아예 고급 자동차까지 산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물건 크기에 비례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대신 사주겠다고 해놓고 돈을 가로챈 사건,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 해외 직구 문제, 오늘 팩트체크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글쎄요, 사기친 사람은 사기친 사람이고, 네. 그죠? 실제로 자동차를 그렇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직구로?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식 수입 업체를 통하지 않고 해외에서 외국산 차죠, 외제차를 직접 살 수 있습니다. 예.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대행해서 우리 대신에 외국에서 차를 사주는 업체들이 많은데요. 예. 한번 보시죠. 제가 들어가 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되지 않는 픽업 트럭 같은 종류의 차들을 구매 대행해주고 있었는데요. 예. 원하는 차를 말하면 업체에서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중고차도 있고요. 또 신차급도 있었습니다. 예. 이거 이제 구매 대행을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사기 사건도 일어난 것일 텐데. 네. 구매 대행 없이 그야말로 직접 구입은 안 되나요? 저희도 그게 궁금했는데 알아보니 그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예.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직접 가서 자동차를 산다고 가정을 하면요. 예. 미국에서는 미국 자동차 면허증이 있어야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받자마자 미국 차량국에 차량 등록을 또 해야 됩니다. 일반 관광 비자로 가면 미국 면허증도 없고 또 차량을 등록할 서류도 없으니까 개인 자격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국내법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예. 네, 차는 조금 절차가 복잡해서 개인 수입은 원래 법적으로 안 되고요. 그 업체들만 수입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는 상태라 네. 그렇게 되면은 국토부에 그 제작자 등록 그걸 발급을 받아야 돼요. 보통들 이제 업체에서 지금 직수입 대행하는 업체들이 서류상으로는 이제 업체한테 사는 걸로 되는 거죠. 네, 이 자동차 수입을 하기 위해선 자동차 제작 판매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필요한 조건도 까다로워서 사실상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런데 아무튼 뭐 누가 대행을 하든 어쨌든 사긴 사는데 네. 문제는 그게 더 싸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수입차 사는 것보다. 네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차가 해외 직구족들이 선호하는 차종 중에 하나인데 경차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중고차 사이트에서 사면 2천만 원 정도면 괜찮은 걸 살 수가 있거든요. 새 차 말고 중고차요? 예. 그럼 미국으로 한번 가보시죠. 같은 차종이고 같은 연식 그리고 같은 운행거리의 조건으로 비교를 했더니 미국 중고차 사이트에서는 차값, 운송료, 보험료 등을 합쳐서 8,900달러 정도, 우리 돈 970만 원 정도의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게 끝은 아닙니다. 통관 과정에서 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이 180만 원 정도 더 붙어서 최종적으로는 1,146만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저희 거의 절반 값이네요. 네. 여기 뭐 근데 예를 들면 배송료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배송료가 저기에 포함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1,146만 원이면 저지간 산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의 절반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면 사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군요. 네, 그렇게 다 보자면.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고차라는 특성이 진짜 저 물건이 미국에 없을 수도 있고요. 예. 또 가격이 각 사이트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예. 또 낚시용 물건들이 많아서 이런 것도 현장 상황에 방문을 해서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해외 구매에서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차가 경차라는 건데요. 예. 경차는 개별 소비세 같은 세금이 없어서 배기량이 높아질수록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이 많이 높아지니까 이 부분을 또 고려해야 합니다. 예. 또 통관 후에도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세금, 검사비, 인증비가 추가되는데 많게는 400만 원 정도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또 절차도 복잡해서 2달 넘게 걸린다는 것도 어려운 점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화면에서 보시면 1,146만 원에 검사비, 인증비를 더하면 한 1,6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이 배송료는 컨테이너에서 싣고 오는 것만 포함이 된 거고 미국 국내 운송비는 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국내에서 살 수 있는 것과 한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텐데 예. 그거는 개인이 투자하는 시간 그리고 2달이라는 그 시간 예. 그 정도 비용이라고 감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아까 제가 이게 다냐 했을 때 다라고 해놓고 지금 또 이게 붙여버리니까 아까는 좀 차이가 크게 나게 해드렸다가 예. 추가되는 비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예. 이렇게 CG를 아무튼 만들어 그래도 그 보는 입장에서는 네. 아까 그렇게 싸더니 왜 자꾸 올라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시간이 들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요인이 있든 사람들이 이렇게 직구에 매달리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유통구조라든가 가격 구조에 상당히 불만이 있다는 건 맞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니고요. 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TV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국내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데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예. 이게 좀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죠. 예. 미국에서 가장 큰 세일과 쇼핑이 이루어지는 11월 마지막 금요일이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어떻게든 직구를 막으려는 우리나라 정식 수입 업체들과 또 각종 우회로를 찾아서 이 사려는 직구족들의 숨바꼭질이 벌써부터 예견되고 있습니다. 예. 직구를 어떻게든 막고 우리가 팔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네. 아무튼 왜 소비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김진일 팩트체커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바로 오늘은 팩트체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팩트체크가 시작한 지 1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이제 200회째를 맞았습니다. 200번 팩트체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 우선 팩트체크를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팩트체크가 좀 잘못된 점은 없는가? 이것도 좀 살펴보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인상 깊었던 팩트체크는 무엇이었는지 팩트체크 팀에서 조사도 했다고 하니까 그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이런 시간을 마련한 것은 물론 앞으로 더 나은 팩트체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필규 기자가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단장을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200회차라고.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의견은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예, 어제부터 이제 오늘 오후까지 해서요. 저희 홈페이지와 또 SNS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설문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500분이나 이제 참여해서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포털이나 SNS 통해서 10만 번 이상 봐주신 꼭지 위주로 총 20개를 추린 뒤에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꼽힌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바로 10개입니다. 예, 예. 밑에서부터 볼까요? 예. 예. 스타벅스 쇼트 사이즈 표기 한국에만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선풍기 밤새 틀고 자면 죽는다라고 했던 부분 이렇게 다뤘는데 저 선풍기 밤새 틀고 자면 죽는다. 한국에만 있는 괴담으로 결국은 밝혀졌습니다. 예, 예.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 연세대 어학당 앞에 가서 각국 학생들에게 이런 괴담 들어본 적 있는지 뭐 취재도 했고요. 예. 또 그리고 법의학 전문가들에게도 각각 물어봐서요. 이거는 한국에만 있는 괴담이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예.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뭐 돼지고기 덜 익혀 먹어도 되나, 배 위에서 술 마시면은 안 취하나, 뭐 이런 기존 통념들에 대한 검증에도요.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8위부터 5위까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난 연말 한국 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사건이죠. 대한항공 뉴욕 회항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팩트체크. 그리고 또 이제 롯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제기된 롯데는 그렇다면 과연 일본 기업인가 문제 같은 이런 재벌 관련 이슈가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또 그러면서 알바의 권리 광고에 뿔난 사장님들. 그리고 또 직장인 평균 월급 264만 원, 과연 평균치가 맞나? 같은 이런 아이템에도 포털에 댓글이 5,000개 가까이 달리면서요. 경제 이슈에 대한 관심, 그러면서 또 이 젊은 층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얼마나 큰지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예. 댓글 5,000개면 뭐 굉장했군요, 반응이. 예. 예. 그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지금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이게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던 그런 팩트체크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예. 여기 댓글이 5,000개가 달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때 네덜란드 경제학자의 이른바 난쟁이 행렬이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 여기 이제 차이에 대해서 팩트체크에서 설명을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메르스와 관련된 팩트체크도 순위에 들어가 4위에 올라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여름 3주 동안 12회 연속으로 해서 메르스와 관련된 이슈를 팩트체크해서 다뤘는데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위의 순위를 살펴보면은요. 포털뉴스 편향성 논란, 새누리당 이제 여의도연구원에서 내놓은 보고서였죠. 예. 과연 그 사실인가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과잉 논란, 한국이 그렇다면 그리스처럼 될 것인가라는 정치인의 발언 체크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노조 쇠파이프 없었으면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넘었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짚어봤는데요. 이런 부분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응답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까지만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다뤘는데 특히 1, 2, 3위는 역시 정치인의 발언 관련이 올라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요, 저희가 또 의견을 따로 주관식으로 받아본 결과 정치인의 발언을 좀 더 많이 다뤄달라. 그게 원래 팩트체크의 취지 아니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좀 더 사회의 전곡을 찔러달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매일 하는 꼭지다 보니까 항상 정치 이슈 다루기는 또 힘든 면도 있고요. 예. 그러면서 조금 전에 또 보여드렸던 재미있고 기발한 소재의 팩트체크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또 이런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뭐 사실 어떻게 매일 정치 문제만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서운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팩트체크를 체크하는 겁니다. 예. 이건 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아쉽다.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 준호1991이라는 아이디에 쓰시는 분이 이제 가끔은 끝까지 봐도 이게 확실히 팩트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끝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예.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픈 지적입니다. 사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결론을 내기가 까다로운 주제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쪽과 저쪽 이야기를 다 소개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복잡해지고는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8월에 했던 물 수능에는 여학생이 유리한가 수능 통설 분석 이렇게 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결론에서는요. 수능 난이도와 남녀 차이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방송 이후에 야 이거 제목만 봐도 뭔 이야기인지 알 수 있겠다. 여학생이 수학 못한다는 거 아니냐? 왜 여학생에게 물수능이 유리하다는 거냐? 조회수 높이려는 거냐? 뭐 이런 오해 섞인 반응이 SNS를 통해서 확 퍼져서 좀 당황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예. 조회수 높이려고 하는 적은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논문이나 외신 이런 것들도 많이 인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으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논문이 하나 나와도 예. 그걸 뒤집는 다른 것도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인용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또 전문가 인용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회 동안 몇 분에게 좀 물어봤느냐, 몇 분을 인용했는지 하나하나 세봤더니 344명이었습니다. 예. 미처 소개 못한 분까지 합치면 500명이 넘을 텐데요. 먼저 이 취재에 응해 주셨던 모든 전문가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말씀하셨던 대로요. 저희가 인용했던 논문에 대해서 반대되는 연구 결과가 제시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6월에 보내드린 겁니다. 계층이동 사다리 사시나 로스쿨이나 독인 객인이라고 했던 그 팩트체크에서는요. 예. 사시 출신의 경우 법조인 부모를 둔 비율이 로스쿨 출신보다 높다라고 했던 서울대 연구팀의 논문을 인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단체에서요. 더 많은 수를 대상으로, 더 많은 샘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사시 출신의 비율이 더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처럼 뭐 방송 후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는 좀 후속 보도를 꾸준히 해달라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다 적어서 알려달라는 의견 들어왔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팩트체크를 격려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까? 예, 사실은 뭐 격려하는 내용이 더 많기는 했는데요. 그런가요? 예. 예. 근데 좀 더 이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격일로 방송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MI킴이라는 분이 또 말씀해 주셨고요. 친구분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저는 예.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또 두 사람이 교대로 하면 좀 쉴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뭐 아이디어를 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예. 사실 200회 특집 본인의 민원 사항을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예, 않고요. 그 알겠습니다. 나온 내용을
예.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200회 특집으로 이제 손석희 앵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정말 하루에 소문대로 담배를 한 개비씩만 피느냐? 그건 뭐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13년 전에 담배 끊고 한 대도 피운 적이 없습니다. 예. 대답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또 이제 방송 중에 돌발 질문은 뭐 미리 정해놓은 것인가 등등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돌발 질문은 말 그대로 돌발이니까 뭐 정해놓으면 돌발이 아니겠죠. 예, 알겠습니다. 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따로 좀 봤더니요. 주말에도 팩트체크를 해달라. 시간을 늘려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다 빼버리네요. 아, 예. 뭐 중요도 면에서는 좀 밀리는 것 같아서 일단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예,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보니까 저희도 참 궁금한데요. 벚꽃의 원산지가 한국이냐 일본이냐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나오는 논쟁이긴 합니다. 근데 올해는 여기에 중국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과학적 논쟁이 아니라 자존심 싸움으로 번진 그런 상황인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다고 합니다. 김필규 기자. 예. 우선 뭐 중국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한국과 일본 간에는 주장이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 겁니까? 예, 우선 벚나무의 종류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종류의 벚나무가 있는데 예. 대개는 잎이 먼저 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잎이 먼저 나면서 나기 때문에 좀 보기도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크기도 작습니다. 예. 그래서 예쁘지가 않은 건데요. 지금 원산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것 바로 왕벚나무입니다. 이거 뭐 완전히 다르네요. 차원이 예. 다른 벚꽃이군요. 예. 일단 뭐 크기도 한 15m에서 20m 정도 자랄 수 있는 아주 큰 나무고요. 예, 또 꽃이 이게 흐드러지게 폈다가 한 번에 확 지는 장관이 펼쳐지기 때문에 관상용으로도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예. 자, 일본에서는요, 이 왕벚나무를 두고요, 자신들이 원산지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거는 일본에서 건너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왔던 거고요. 한국에서는 반면에 원래 이 왕벚나무는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자생종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 뭐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쪽에서 얘기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일본에 있는 왕벚나무요. 소메이 요시노라는 종인데요. 일본 학계에서는 이게 자국에서 자라는 올벚나무와 또 오오시마 벚나무가 교잡된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주도 벚나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름은 소메이 요시노. 예.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요, 1908년에 프랑스인 신부가 제주도에서 이 처음 왕벚나무 표본을 채집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왕벚나무 자생지가 존재하는 곳, 발견된 곳은 한국뿐입니다. 예. 또 일제강점기인 1933년에는요, 일본 학자가
소메이 요시노는 제주도에서 기원을 했다. 이런 내용의 논문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냈군요, 그렇게. 그랬습니다. 예, 예.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쉽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그래서 왕벚나무 원산지가 그래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이 왕벚나무, 제주 예. 왕벚나무 이 종류하고 예. 또 아까 호메이 요시노? 소메이 요시노. 소메이 예. 요시노. 그 둘이 외견상으로 구분이 좀 됩니까? 자, 지금 제가 한번 그래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예. 자, 어느 하나가 이제 소메이 요시노고 어느 하나가 제주 왕벚나무인데 어떻습니까? 구분이 되시나요? 뭐 구분이 됩니다. 오른쪽이 호메이 요시노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맞췄는지 궁금합니까? 예. 그냥 찍었습니다.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예. 찍었는데 맞긴 맞았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 왕벚나무, 소메이 요시노 전문가들도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예. 제가 구분을 한 거군요. 예, 서울시가. 전문가가 못한 거를 해서 예.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요. 예. 자,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없으니까 각국에서는 한번 유전자 분석에 들어가 봤습니다. 한 일 다 해봤고요. 2007년에는 미국 농무부가 나서서 유전자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두 나무가 이런 상당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종이다. 유전자적으로 다른 종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이 논쟁이 모두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일본에서는요, 소메이 요시노의 자생지가 우리나라와는 달리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끼리 교잡이 된 것이다 보니까 그 근본에는 올라가 보면은 제주도 왕벚나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여전히 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예, 예.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기보다도 아무튼 아까 왕벚나무 보니까 그 위세가 하여간 당당하던데. 예. 그 조상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번째로 찍어봤습니다만. 아무튼 그 논쟁이 이렇게 계속 진행 중인데 중국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중국의 그저께였죠. 중국의 벚꽃산업협회에서요.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관계자 이야기 먼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예. 樱花的家乡啊，原来就是在中国，是在唐朝的时候传到日本去。 예. 예,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중국 영토에 있던 벚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건데요. 중국 식물학회의 이사도요. 전 세계 야생 벚나무 중에 상당수 원산지가 중국이다. 지금 한일 양측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원산지 논쟁 둘 다 그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판은 또 없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뭐 타당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앞서 이제 또 보셨던 것처럼요.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벚꽃산업협회에 나왔던 그 꽃들 보면은 왕벚나무가 아닙니다. 예.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왕벚나무 말고 그냥 벚꽃 전반적으로 벚꽃 전체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예. 이거는 마치 뭐 인류 최초의 화석이 아프리카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우리 모두 사실은 아프리카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뭐 다를 바가 없는 예. 거겠죠. 예. 자, 중국 학계에서 운영하는 식물 사전에 저희가 찾아 들어가 봤더니요. 정작 이 중국 자신들도 왕벚나무의 원산지를요. 이렇게 일본과 한국 제주도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에게 이야기 들어봤는데 같이 들어보시죠. 예. 아무 과학적인 증거 없이 얘기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일반인 차원에서는 할 수 있죠. 저는 이건 잘 몰라요. 논문을 이쪽으로 얼마나 연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디 논문에 있다거나 보고가 됐거나 연구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요. 예. 이분은 잘 모른다고 하시네요. 예, 그 아는 사람이 학계에서는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뭐 듣보학, 듣도 보도 못한 학자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뜬금없이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서로 원산지 주장하는 게 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예. 무슨 실익이 있길래 이렇게 삼국이 각자 이렇게 나서고 있는가? 예. 그건 뭡니까? 2011년 나고야 의정서를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는데요. 나고야 의정서에서 생물 자원 제공 국가와 이익 공유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특정 식물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이익을 얻었다면은 원산지 국가에게 로열티를 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자, 이런 것 때문에 원산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앞으로 중요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뭐 현재로는 이 원산지 때문에 딱히 어떻게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정서적인 그런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군요. 근데 예. 되게 벚꽃 일본말로 사쿠라 예. 하면 좀 외색 문화 이런 것을 좀
더 나타내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예. 그때는 사실 뭐 자잘한 그런 사고도 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였죠.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서요. 한 60대 노인이 이게 외색문화라고 해가지고 벚꽃, 벚나무 6그루를 잘라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벚꽃이요. 일본의 나라꽃이 아닙니다. 일본 왕실은 오히려요. 국화를 상징으로 쓰고 있고요. 예. 일본에는 나라꽃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자, 이번 취재하면서 많은 전문가들과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벚나무의 태생을 일본으로 보는 거는 문화적인 문제다. 또 우리도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조언들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아름다움에 국적이 있겠느냐. 그냥 즐기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자, 진해 군항제가 앞서 일부에서도 봤지만 내일부터 시작되고요. 또 여의도 윤중제는 10일부터입니다. 예. 꽃의 국적을 신경 쓰기보다는요. 누가 더 그 꽃을 잘 즐기느냐. 이에 따라서 국적도 결정되는 것 아닐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벚꽃 얘기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내 호텔은 어딨지? 찾아. 팩트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의 다나의원에서 수액주사를 맞고 C형 간염에 걸린 환자가 77명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주사기 관리가 잘 안 돼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만큼 수액주사 맞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과연 괜찮은 건가 걱정도 커졌고 또 과연 이거 맞아서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게 더 궁금하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여러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수액주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요즘 사실 내과뿐만이 아니라 피부과, 성형외과인가요? 거기서도 수액주사를 놔주는 곳이 많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부터요, 과음을 했다거나 해서 피로해졌을 경우에, 그리고 또 이제 감기에 걸렸거나 할 때 내과에서 흔히 링거라고 하는 수액주사 놔주는 경우가 계속 있었는데요. 예. 요즘은 특정 성분을 이 수액에 첨가해서 놔주는 게 또 유행입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넣은 비타민 주사, 마늘 성분인 알리신을 넣었다는 마늘 주사, 미백 효과가 있다는 백옥 주사에 신데렐라 주사, 감초 주사, 아이언맨 주사,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아이언맨 주사는 뭔가요? 아이언맨 주사. 예. 근데 아이언을 넣어서요, 남성들에게 활력을 불어준다는 그런 알겠습니다. 주사입니다. 예, 괜히 물어봤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그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요. 한 번 맞는데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격은 좀 다르지만요. 10명씩 할인을 받아서 공동 구매를 하는 등 인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예. 지난 여름에 그 메르스 사태 한창 때도 그게 예방을 해준다고 해서 맞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그게 맞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효과가 과연 있느냐 그때도 그런 의문이 나왔었는데요. 예. 일단 일반 수액의 경우에는요. 주요 성분이 포도당, 아미노산 등입니다. 그런데 피로하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러 사람에게 들어봤는데 비슷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그냥 이른바 하이드레이션이라고 수분을 보충하는 거죠. 빠른 시간 안에. 수분이랑 전해질, 그다음에 일부 당분, 포도당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 도움 안 돼요. 물론 탈수가 심한 사람한테는 약간 도움이 돼요. 그거 이외에 입진된 바는 없어요. 예. 보통 이제 수액 주사를 맞기 시작해가지고 다 맞는데 한두 시간 정도 누워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휴식이 되고 그래서 뭔가 기분상 치료가 된 것 같이 느낄 수가 있는데 이른바 그런 플라시보, 즉 위약 효과가 크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기분상으로 좀 낮은 것 같은. 그렇습니다. 예. 보통 영양제라고 하는 수액 주사에는 밥 반 공기 정도의 열량이 있습니다. 예. 제대로 밥 한 끼 잘 먹고 잘 쉬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의사들 같은 경우에 예.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그러니까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서 수액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던데. 예. 의사들이 그런 거니까 그건 틀린 건 아니지 않나요? 저도 그 부분 들어본 적이 있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예. 근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몸속에서 알코올 분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결국은 물과 당인데요. 포도당 수액의 경우는 이 두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부족한 수련회의 경우 회식 후 포도당 수액을 맞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예. 또 그리고 이제 속이 다 뒤집혀서 정말 물도 삼키기 힘들게 된 경우 이렇게 그렇게 된 경우에는 수액 주사를 맞으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은 또 좋을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우리가 뭐 보통 민계를 맞는다, 수액을 맞는다라는 게 좀 많이 익숙해져서 이거에 대한 위험성에 굉장히 둔감할 수 있는데 일단은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입으로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굳이 경정맥으로 주려면 굉장히 빠르고 뭔가 신속한 처치가 필요할 때가 아닌 이상은 사실 필요는 없거든요. 예. 사실 입으로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주사 맞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수액 주사 맞아야 될 정도로 술 마시는 것도 그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앞서 얘기했던 마늘 주사 같은 이런 뭐 기능성 주사들 있잖아요. 예. 뭐 아이언맨 주사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비타민 주사인데요. 비타민 주사 경우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물론 비타민 B1이나 비타민 C의 뭐 항산화 기능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맞고요.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한 하루 비타민 C 섭취량이 45mg입니다. 국내에서 있는 기준도 100mg을 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중 고용량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 주사의 비타민 양이 10,000mg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수액으로 맞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양의 종합 비타민을 많은 양의 물과 꿀꺽꿀꺽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도 의사들은 했는데요. 다른 수액 주사의 경우에도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피곤할 때 커피를 마시면은 피곤이 잠깐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듯이 수액 역시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결국은 잘 쉬는 게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거라는 전문가 지적도 있었습니다. 보다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맞았을 때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나요? 사실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요, 앞서 이야기 나왔듯이 별 효과가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심각하게 해가 될 것도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다나이원 사태처럼요, 어떤 뭐 병원 내에서의 관리가 부실할 경우 다른 질병에 감염될 우려도 있고요. 또 고혈압 환자라면은 심혈관에 부담을 줘서 증세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당뇨병 환자에게는 고농도의 포도당 수액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필규 기자와 함께하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한 초등학생의 제보를 받아서 준비했다고 하는데 먼저 어떤 내용인지 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책에서 봤을 때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틀어두어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팩트체크에서 조금 알려주세요. 뭐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면 팩트체크는 초등학생들한테도 상당히 관심사군요. 이게 사실 저희 스텝 중 한 명의 자녀이기는 한데요. 시켜서 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아닌가요?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영상을 마련을 해서 꼭 알고 싶다고 해서 보내왔습니다. 지나치게 부정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기도 했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금 상당히 또 진행형이어서 꼭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다른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부분 있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언제라도 다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잘못하면 죽는다. 이건 상당히 좀 오래된 속설이고 언론에서도 많이 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를 본 것 같기도 한데 몇 년 전에도. 맞습니다. 가장 오래된 뉴스가 언제였을까 한번 찾아봤더니요. 1969년에 동아일보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은 열 손실로 호흡곤란이 오며 또 생명도 앗아간다라는 굉장히 큰 비중을 들여서 분석 기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요, 계속 이제 뭐 20대 부부가 선풍기 켜놓고 자다가 절명했다. 선풍기 때문에 주한미군까지 죽었다. 뭐 이런 기사가 계속 꾸준히 나왔고요. 또 방송에서도 몇 년 전까지 말씀하신 대로 사건 사고의 단골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누군가 이 뉴스 영상 이렇게 선풍기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라는 영어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밑에 이제 외국인들이 댓글을 쫙 달았습니다. 뭐 하하하 웃기도 하고 어제 선풍기 켜놓고 잤는데 나는 기적적으로 살았구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선풍기를 살인죄로 한국에서는 체포했느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거 반응들 보면 외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모양이죠? 그동안 외국에서 나온 뭐 글들을 보면은 신기한 해외 토픽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이 나온 것들이 선풍기를 살인죄로 지명수배한다라는 뭐 이런 그림, 그리고 또 선풍기가 자는 사람을 목을 조르고 있는 패러디도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 한국에서는 선풍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이런 애니메이션도 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위키피디아에 보면은요, 팬데스라는 용어를 설명을 하면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미신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팬은 그러니까 바람개비 그 팬을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선풍기에. 예. 이게 한국에 존재하는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또 외국인들에게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No, actually, I don't have heard before. 也好像没有这种说法，没听说这种事情。It's really strange to me. As a biology major, there's not a lot of real science behind it, but I always thought it was interesting when I. 예. 이건 뭐 반응들은 일색인데 그럼 우리나라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래서 이번 취재를 하면서 법의학자와 가정의학과 교수 8명에게 물어봤는데요. 물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쟁점은 저체온증과 질식 가능성 크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선풍기 바람이 체온을 떨어뜨려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저체온증 가능성을 제기한 교수들도 있었는데요. 예. 반면에 아니다. 사망까지 이르게 하려면 체온이 30도 이하로는 떨어져야 하는데 그거는 선풍기 바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반박이 더 많았습니다. 예. 또 그 다음 쟁점, 이 선풍기 바람을 얼굴에 직접 쐬면은 진공 상태와 비슷하게 돼서 질식사할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요.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풍기 바람이 그 정도까지 압력차를 낼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이런 선풍기가 그런 죽음을 이르게 할 가능성을 연구한 논문 자체가 없다는 예. 반박이 더 많았습니다. 저거 왜 저희가 그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배운 그 베르누이의 정리 있잖아요. 예. 비행기가 뜨게 하는 원리. 그러니까 공기 압력이 위와 아래가 달랐으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압력의 차이 때문에 약간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오면 예. 호의 높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쪽으로 바람이 세게 지나가면 여기가 약간 그 압력 차이가 생겨서 혹시 좀 공기의 양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예, 선풍기의 바람은 그 정도까지 일으킬 수는 없다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예. 한 법의학자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자전거를 쌩쌩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 다 숨막혀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예.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과연 선풍기가 또 온도와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까를 직접 실험해본 카이스트 교수도 있어서요. 저희가 예.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임춘택 카이스트 교수, 저 물리학자인데요. 의사는 아닙니다. 물리학자인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방 안에서 문을 닫고 선풍기 바람을 직접 맞으면서 또 혈압과 맥박수, 체온을 직접 재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이 처음과 2시간 후의 신체 변화, 혈압, 맥박, 체온 면에서도 거의 없었습니다. 예. 자, 오히려 선풍기가 열을 받으면서 실내 온도만 0.6도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임 교수는 이 청소년인 딸을 대상으로도 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을 했고요. 예. 결국 그래서 이제 소위 선풍기 살인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것들, 뭐 이런 산소 부족, 공기 희박, 저체온증 이런 것들은 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아니 근데 어쨌든 그 선풍기를 틀고 자다가 사망한 사람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언론 보도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풍기 돌연사로 사망했다는 시신을 여러 차례 부검한 전문가에게 직접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법의학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선풍기 그 자체로 저체온증에 빠져서 사망하는 거는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과음을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너무 높아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많은 경우가 심장 질환, 심장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알코올과 관련되어 있는 대사 장애들, 그 다음에 당뇨 같은 것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저혈당증이나 그런 걸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예, 그러니 여름에 발견된 시신의 경우에 우연히 그 자리에 선풍기가 있었던 거지 선풍기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예. 물론 뭐 연구가 더 진행돼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이런 믿음이 뿌리 깊게 박힌 것, 그동안 관성적으로 경찰 발표를 그냥 받아다 쓴 언론 탓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아니 그래도 100% 이렇게 흔쾌하게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저희가 익숙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만에 하나. 예. 그죠? 지금 그 아까 질문한 어린이도 보고 있을 텐데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전혀 없을까요? 뭐 그러니까 정말 안심하고 이렇게 틀어놓고 자도 되느냐 하는 거면 뭔가 좀 찝찝하단 말이죠. 예,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일단 이 얘기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가까이에서 바람을 많이 쐬면은
입과 코가 건조해져서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점 염두에 두고요. 선풍기 너무 가까이서 쐬지 않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걸 떠나서 아까 잠깐 얘기했을 때 보니까 왜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오히려 열이 더 발생해서 더 더워진다면서요. 방의 온도가 0.6도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예. 틀어놓고 자는 건 그렇게 현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예. 예,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150조 원의 금괴와 금화가 실려있는 돈스코이호 인양이 본격화됐다. 이번 주에 화제가 된 소식입니다. 팩트체크팀은 이와 관련한 여러 주장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로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떤 배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러시아의 군함입니다. 러일 네. 전쟁이 끝난 1905년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했습니다. 네. 그런데 금괴를 가득 싣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해서 보물선으로 불렸습니다. 1991년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겠습니다. 약 150조 원어치로 추정되는 백금괴를 싣고 있다가 침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한 러시아 제독의 주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언론에서 150조 원 보물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해양수산부도 트위터에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를 찾아서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150조 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리고 네. 또 정부에서까지 보물선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아직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 팀이 해저에서 돈스코이호를 탐사하고 있는 업체에 물어봤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가장 바닷속 상황을 잘 아는 업체입니다. 아직 금괴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를 좀 건져 올려 보면 이제 뭐가 사실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신일그룹은 뭐 인양을 본격화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일단 신일그룹이 낸 보도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8년 7월 1일 돈스코이호 본격 인양 시작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인양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아직 그 절차가 없었습니다. 발굴 신청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인양 허가 내준 사실도 없겠네요. 예. 저희들한테 문의도 없었고, 그래서 신청도 없었고. 네, 신일그룹과 통화를 해보니까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허가는 불투명합니다. 인양 추정되는 가치의 10%를 보증금으로 먼저 내야 됩니다. 해수부는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의 가치를 150조 원으로 알리고 투자금을 모았기 때문에 10%인 15조 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신일그룹에 물어보니까 금괴와 무관하게 배의 가치만 봐야 한다. 그래서 그 가치가 12억 원 정도여서 1억 2천만 원을 준비해서 신청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150조 원의 금괴가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또 이 배를 인양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밖에 신일그룹은 러시아 정부와 향후 소유권에 대한 합의까지 다 마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근거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과 이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한 문서가 있다라고 주장을 네. 했는데요. 그 문서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983년에 생성된 문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점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좀 주장을 해야 할 정도로 소유권이 제일 중요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 간의 분쟁이 없다면 네. 인양한 곳에서 80%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국가가 20%를 갖게 됩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복잡해집니다. 국제법은 국가 간의 협의로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유네스코가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결한 전례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분쟁으로 끝난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러일 전쟁 때 침몰한 러시아의 나이모프호는 1981년에 일본 스시마 해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일본이 인양을 하려 했습니다.
러시아가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인양을 포기했습니다. 네. 1708년 스페인의 산호세호는 콜롬비아 해에서 침몰했습니다. 1981년에 미국 업체가 인양을 하려 했습니다. 스페인과 콜롬비아가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인양을 결국 못한 채 아직도 분쟁 중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